네, 배터리 얘기 오랜만에 깊이 있게 한번 푹 빠져서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한번 다이빙 해보겠습니다. 잠겨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터리 오랜만에 다이브 임성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배터리 엄청 사랑하시죠? 아, 그럼요. 네. 아, 배터리 뭐 이렇게 투자도 하세요? 투자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 ETF 정도 뭐 이런 네, 거 네. 간접적으로 네, 네. 하고 계신 우리 성균 이사님 배터리 다이브에 계시고, 배터리 다이브는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좀 전해주시는 예, 맞습니다. 그런 매체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광물 가격과 뭐 전기차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광물 가격이 뭐 리튬 뭐 이런 거요? 리튬? 예, 요새 이제 리튬,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좀 오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보통 이제 그 가격이 탄산 리튬이 톤당 몇 위안이냐 가지고 이제 표준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10만 위안이 거의 바닥 가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11만까지 살짝 올라가다가 네. 다시 또 횡보하고 조금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조금 다시 약간 고개를 들어요? 네, 살짝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참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는 요 뒤쪽에 있는 걸 보자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한 10만 위안 탄산 리튬 기준 네. 그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 60만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한 2년 전, 2년도 아니죠. 한 1년 반쯤 전인데, 네. 그때는 정말로 가격이 많이 비쌌다가 60만에서 10만으로 지금 빠진 거니까 6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가격이. 네네네. 변동성이 심합니다. 아, 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가격 찾아가긴 좀 어렵죠?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네네. 네. 이때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던 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2021년부터인데, 저 때쯤부터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네네. 리튬을 갑자기 공급을 많이 못 해준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리튬이라는 게 그전에 그렇게 많이 쓰이던 광물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올 때도 없고 하다 보니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지는 못하는데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 저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뭐 배터리 많이 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 혹은 뭐 막 전기차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좀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뭐 아닌가요? 줄어들었다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쭉쭉 팔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 자체가 꺾인 건 꺾였느냐? 아니고. 성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적 완화 같은 거죠.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한 1년에 한 50%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50을 못하고 30밖에 안 되는 거죠. 아. 30% 성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성장인 건 맞는데 네. 우리 기대는 그보다 훨씬 기대했던 컸기 때문에 네. 일단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네.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금년 초에 네. 미국 시장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좀 했나 봅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기차 수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전기차 사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6% 이미 샀습니다. 나 지금 타고 있다. 사람이었고, 38%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나와 있는 제품들 보고 괜찮으면 다음 차로 사겠다라는 사람이었고, 다음 차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지 않을까요? 했던 사람이 27%, 안 사요라고 얘기한 좀 강경한 소비자가 한 30%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6%를 이미 샀기 때문에 다음 차를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려면 그 다음에 38%의 사람이 좀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뭐가 되면은 전기차 사시겠습니까? 네. 했더니 이분들이 요구한 거는 20분 동안의 충전이 다 됐으면 좋겠고, 차를 끌고 다니다가 급속 충전기에 가서 급히 충전을 하게 될 때 네. 가던 길 빠져나와서 급속 충전소 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충전하는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안쪽이면 좋겠다. 그만큼 이제 급속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완충 시 350마일 한 560km 달렸으면 좋겠고 5만 달러대 이하의 다양한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차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요구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BCG에서 이제 결론 내린 게 현재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한 8%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재 있는 기술을 가지고 모델 수를 늘리면 네. 한 미국 시장의 4%쯤을 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 없이도 한 12%는 갈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충전 시간이라든가 급속 충전기 같은 건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인프라겠죠.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은 최대 한 30% 2027년 8년 뭐 요때 네, 30%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한 20%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 기준 한 300만 대 정도까지 팔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기술 개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또 다른 꼭지겠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광물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전기차의 어떤 가격 요거에 미치는 그 광물 가격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전기차가 지금 비싼 차들은 별로 안 팔리죠. 비싼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이 예. 좀 비싼 거보다는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렇긴 하겠네. 예. 네 쪽으로 많이 시장에 가는 건 사실인데 네. 이거 관련해서 어제 샤오미가 조금 놀라운 제품을 내놨죠. 샤오미 네. 수7인가 그거요? 네, SU7이라는 스탠다드 맥스 프로 뭐 이렇게 꼭 그 스마트폰스러운 이름을 붙여서 세 종류를 냈는데 네. 가격이 좀 놀랐습니다. 그 사양도 굉장히 이게 진짜야? 싶은 사양을 가지고 내놨는데 가격이 제일 비싼 게 4만 달러를 조금 넘어가는. 제일 비싼 게 네. 그리고 네. 제일 싼 스탠다드 모델이 한 3만 달러 정도. 물론 이제 중국에서 파는 겁니다. 환산하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네. 야,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놀라운 사양과 가격으로 제품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사양은 좋은데 가격이 싸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또 대륙의 실수 2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실 살짝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가봐야 만져보고 써봐야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모양은 이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모양 되게 이뻤어요. 네. 굉장히 예뻤고 예전에 BMW 디자인한 그 크리스 뱅글 그분이 이제 관여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요? 네, 약간 그 포르쉐 느낌도 좀 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제 가격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려면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근데 그 원가를 좀 봐야 될 텐데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도체 의 원가 구성과 배터리 원가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네. 먼저 배터리 먼저 보시면 반도체 먼저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만 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원가가 100이면 거기에 재료비가 45% 반이 좀 안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장비 네, 가격 이제 네, 조금씩 떨어내는 그게 거의 반이 됩니다. 40%. 네. 생산비가 한 15%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재료비는 몇 개를 만들든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똑같은 장비를 들여놓고 100개 만들 때와 1000개 만들 때 이게 제품 하나에 떨어지는 이제 원가 부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워낙 장비들이 비싸니까. 그쵸. 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품을 많이 만들고 공장을 팽팽 돌리면 네. 그래도 좀 그 원가를 낮춰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낮추면 되는데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퓨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CATL을 가져왔습니다. 엔솔도 있는데요. 엔솔은 그 자료가 공개된 게 몇 년 안 돼서 이 데이터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는데 CATL 가지고 보면은 재료비가 80%입니다. 즉 배터리 산업에서는 돈을 좀 벌려면 재료비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된다. 재료비가 뭐 대부분이네요, 여기는. 네, 배터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료비에 따라서 너무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널뛰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여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배터리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린 계속해서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데 네. 매출 대에서 감가상각 비중 그러니까 매출이 100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 장비 산다고 들인 돈 네, 떨어내는 액수의 비중이 반도체는 되게 높아요. 지금 이게 작년인데 네.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를 좀 크게 봤었는데 네. 매출이 안 좋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10% 아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가 다 이제 그 재료비라는 거죠. 네. 예, 같은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근데 배터리에서 제일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원 가격입니다. 삼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하고 리튬이 코발트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렇게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아서 네네네. 리튬하고 니켈이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리튬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캐든 아니면 염호에서 그 천일염 말리듯이 말려서 만드는 제품인데 네. 이 자원이라는 거는 문제가 가격이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심한 경우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 산업 내적인 요인이 아닌 네. 산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원유겠죠. 원유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원유 가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걸프전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싹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적 수요와 금융 위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네. 확 떨어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갑자기 수요 떨어져서 그때 잠깐 마이너스도 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지 모른다고 해서 가격이 쭉 오르고 네네. 이렇게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원은 그 공급자가 결정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도 하는데 리튬이나 니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약간 드렸지만 이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데 네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리튬은 다른 데서 많이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 보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확 떨어져서 거의 반년 이상 그 탄산 리튬 기준 톤당 10만 위안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도 이제 잠깐 가격이 뛰었었죠. 죄송합니다. 이때 이제 투기적 수요가 개입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때가 이제 재작년쯤이군요. 네네. 재작년에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네. 거기 인도네시아가 이제 니켈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중국 어떤 회사가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니켈 이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가격 올라갈 것 같으니 미리 선물 가지고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 계획이 좀 어그러지면서 네.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업 외적인 문제 때문에 니켈 가격이 이제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제일 그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네. 광물 가격이 이렇게 출렁출렁 한다는 얘기죠.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나 네네. 광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그 전기차 공급망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예.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만큼 이제 전기차 가격이에요. 전기차를 이만큼의 가격에 판다면 그 중에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품이 있고 이제 생산하는 비용이 있고 전기차 회사는 요만큼을 남길 거고 배터리 회사는 이제 요만큼을 남기려고 하겠죠. 근데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바뀌는 건 광물 소재 가격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아까 보셨듯이 뭐 리튬 기준 10만에서 60만까지 출렁출렁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지금 이제 다시 60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원유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건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낮춰달라 하는 요구하고 그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 쪽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 지금보다 낮아져야 돼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 광물 소재 가격이 출렁출렁 흔들리면 이 위쪽의 이익과 아래쪽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배터리 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이익을 많이 못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 리튬 생산을 하는 회사라든가 네, 중간에 네, 있는 다른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 하면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인 가격이 늘 유지가 되니까 사실 네. 자동차 가격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팔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모델이 오래되면 뭐 할인도 좀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자동차 가격을 그 광물 가격에 연계해서 막 위아래로 팔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모델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파는데 갑자기 그 배터리 가격이 뭐 전체 한 20%밖에 안 되다가 한 40% 이렇게 높아지면 이제 다른 이익들을 확 줄여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광물 가격 연동 차값 뭐 이렇게 이제 하든지 아니면 그 위험들을 해지하기 위한 뭔가 하여튼 금융적인 방법을 뭘 쓰든지 해야 되겠군요, 여기는. 네, 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다른 방법들이 도입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저 요 아래까지는 광물 가격에 연동해서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뭐 양극재 가격 올리겠습니다는 어떻게 된다 쳐도 네. 결국 이 위에 자동차 가격은 정해져 있거든요. 음. 이거는 회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거를 뛰어넘어서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즉 네, 네. 가격의 상단이 정해져 있고 밑에서 출렁거리는 광물 가격이 있고 네.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네. 저 밸류 체인 전체가 돈을 잘 벌 때는 같이 잘 벌 거고 같이 좀 어려운 시절을 겪어가야 할 때는 같이 좀 어려움을 나누면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각하시면은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원유가 갑자기 높아서 뭐 수요가 떨어지면은 석유화학 회사들이 돈 잘 못 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일들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같이 잘 이제 좀 힘든 시간 넘기면서 힘든 시간 넘기면서. 네, 지내야 될 때도 있고 같이 이제 즐거울 때도 있고 네. 그럴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 때를 잘 잡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제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 리튬이나 니켈 뭐 이런 거죠. 그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팔 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네네. 제일 앞쪽에 많이 들어간 게 리튬, 니켈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주로 어디에서 또 어떤 형식으로 많이 좀 채취를 합니까? 채굴. 리튬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광석을 캐서 거기에서 리튬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광물에선 잘 없는 염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 바다였다가 네. 지금은 이제 지각 변동 때문에 네. 갑자기 이제 땅 위로 높이 솟아오른 그런 지역에 보면은 그 땅 속에 옛날에 바닷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가 좀 있답니다. 네네네. 이제 땅 속에서 이제 마르기도 하고 안 마르기도 하고 할 텐데 거기 있는 물을 끌어내면 어쨌든 바닷물보다는 굉장히 짜겠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물기가 다 날아간다. 그래 딱딱한 성분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암염이 되는 거죠. 네네네. 돌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물기가 좀 덜 날아가고 근데 염도는 높아졌다 그러면은 염수가 되는데 네. 그게 땅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하 염수라고 불러요. 지하 염수인데 그거를 파이프를 박아서 그 물을 뽑아내고 네. 그거를 이제 말려서 이제 물기를 날리고 이제 소음기만 남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유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네네. 땅 속에 있는 액체를 이제 그걸 파이프 또 탐사를 빼서? 해서 네. 근데 그거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말리거든요. 말하자면 1001년 말리듯이 네. 그 해발 한 3,000m, 4,000m 되는 굉장히 그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에 말립니다. 네. 다행인지 그런 지역들이 보통 날씨가 굉장히 좋대요. 1년에 뭐 비가 1mm 온다 그러면 사실상 안 온다는 얘기죠.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염전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끌어다 놓으면은 이제 마르는 거죠. 먼저 옆쪽으로 옮기고 그런 작업은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걸려서 네. 소금을 만들면 그 소금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순물 빼내고 거기서 리튬만 뽑아내고 그걸 이제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으로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캐내서 그걸 잘게 부숴서 거기에서 이제 리튬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제 앞에 염호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아니면 그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서 진짜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칠레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광물을 캐내서 하는 거는 미국에서 좀 있지만 사실은 호주. 호주 중에서도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서쪽 지역 호주의 서쪽 사람들 많이 안 사는 동네. 많이 안 삽니다. 네, 보통 남동 쪽에 많이 사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 이제 그 리튬 광산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광산을 개발해서 그걸 캐내서 정제를 해서 파는 방식인데 그런데 사람이 안 사는 데다 보니까 뭐 염호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여기 뭐가 있다 하면 이제 탐사를 하겠죠. 네. 탐사를 해서 여기 이제 상업성이 있어 하면 광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광산 개발의 첫 번째 단계가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우물을 파는 일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고 우물을 파는 거.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닌데 네. 사람이 가서 광산을 개발을 하려면 사람이 살아야죠. 텐트만 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네네. 그래서 조그마한 공항도 만들고 네. 집도 만들고 어디에서 물이 나오나 이제 우물 파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뭐 항만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철도 이런 것도 깔아야 뭐 해서 옮기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군요. 철도를 깔기는 좀 철도 어려운 같은 상황인 정도인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위쪽에서 네. 이제 소금을 만든 다음에 네. 소금을 어떻게 보내나 봤더니 그걸 이제 액체에 섞어가지고 예. 이 높은 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 아래쪽에 낮은 지대까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까놔봅니다. 약간 액체를 섞어서 네네. 흐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게 높이차를 이용해서 아래로 그냥 막 보내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싶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원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호주 그 서쪽에 많이 묻혀 있는 건 많이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네. 막 개발은 못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근데 안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진 않겠죠. 예. 근데 광산이라는 게 저 어렸을 적에 저희 그 할아버지 그 외가 쪽 뭐 이런 쪽 동네에 가서 보면은 예.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뭐돈 많은 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로 금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금광 노다지 개발한다고 하다가 집안 다 들어먹었다. 네네. 이런 경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예. 광산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될 것 같아 하고 들어갔는데 반드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탐사를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 하고 그 지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음. 근데 그 사람이 팔고 나서 몇 달 있다 갑자기 뭐 광백을 발견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이것도 좀 불확실성이 좀 아주 큰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네. 생산량을 그렇게 빠르게 팍팍 늘리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 많이들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호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을 광물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뭐 러시아든 뭐 이런 데서도 아마 분명히 땅 어딘가에 또 묻혀 있을 테니 막 또 파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아프리카도 뭐 많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파내는 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상단이 있고 하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 이제 10만 위안 아래로 살짝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그 어떤 회사들이 우리 이 가격에는 저기 수지가 안 맞아서 장사 못 한다 네. 하고 광산을 그냥 닫아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음. 최근에 그 뉴칼레도니아에도 이제 이건 리튬은 아니고 니켈인데요. 뉴칼레도니아. 네, 네. 그 니켈 광산이 있는데 그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던 글렌코어라는 그 글로벌 그 광업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돈이 안 돼서 우리 못 하겠다 하고 자기네 지분 팔겠다고 내놨고 광산은 당분간 폐쇄함 네.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였어요. 니켈도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네. 특히 그 광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성이 조금 더 안 좋았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냥 닫아버리는데 공장을 닫는 게 이제 제조업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근데 광업에서는 뭐 거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켈 뭐 그러니까 이런 광업 같은 경우에는 상방은 막혔네요. 그러면 상방이 좀 막혀 하방은 오히려 뚫려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생산이 막 갑자기 뜻하지 않게 많아지면 하방으로는 막 떨어질 수 있으나 네, 위로 올라간다 싶으면 파낼 거 아니에요. 네, 채산성 나오니까.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네. 막.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그 몇 년 전에 다른 사례이긴 합니다만 네. 칠레가 이제 리튬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구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광산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음. 광산이 무너져서 폐쇄됐다. 그럼 이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광산에서 일할 수 있는 광부들이 아. 출근을 못해서 뭐 네. 뭐 세 달 동안 못할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문 열지 몰라요. 이러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네네네네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이렇게 한때 막 우리 정말 많이 쫙쫙 갈 때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네. 거를 다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네. 따지면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네. 이제 가장 강했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다시 이렇게 막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네. 그 공급망 전체에서 이제 수익이라는 게 어느 네. 정도 결정이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시작된 트렌드인데요.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만 하지 않고 네. 광산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거나 양극재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양극재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광산에다 지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전구체 회사를 뭐 혼자 만들든 누구랑 합작을 하든 네. 만든다거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리튬 개발한 회사가 배터리도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공급망 안에서 이제 자기 커버리지를 좀 넓히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각 단계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이익의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그 공급망에서 자기 이제 커버하는 부분을 넓히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도하고 있고요. 이미 그게 잘 되어 있는 회사들도 좀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배터리 쪽은 또 워낙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도 하니까 네. 아마 또 가격에도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또 주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전망을 쭉 해보신다면 하여튼 이 소재 가격들 뭐 이런 리튬이나 니켈 가격들이 상승을 많이 해서 큰 폭 상승해서 오래 유지되는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쉽진 않은 것 같고 네. 그냥 뭐 횡보를 쭉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뭐 이벤트들이 있을 때 잠시 위아래로 좀 튈 수는 있으나 점점 광산들 늘어나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네. 그 특히 최근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리튬 가격이 이제 급락하면서 네, 좀 그 특히 양극재 회사들이 좀 힘드셨는데 네, 그랬던 게 예전에 사놨던 비싼 리튬을 써서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한 회사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네, 근데 이게 계속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 예전에 사놨던 비싼 리튬 다 쓰고 나면 지금 가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에 사온 리튬을 쓰게 된단 말이죠. 원가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원가가 떨어지고 우리가 파는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재 가격이 안 출렁거리면 제일 좋은. 그렇지만 출렁거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런 시기에는 갑자기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는데 네. 그건 어찌 보면은 그 회계상의 오차인 거죠. 옛날에 비싼 재료 사다가 싸게 팔 혹은 옛날에 싸게 산 걸 가지고 지금 비싸게 파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회계적인 오차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거가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네.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게 네. 그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그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맞추면은 이 가격 맞출 수 있겠네. 이제 짐작을 해보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요 말씀만 한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국, 네, 예,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이제 어쨌든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은 배터리 수준이 어디까지 좀 왔고 전 세계에서 중국 배터리가 어느 정도 채택될 확률이 좀 높은지. 그러니까 중국 빼면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없죠. 일본 약간? 뭐 약간 있는데 그 네. 테슬라 중심이기 때문에 네, 큰 의미 없다고 네네. 보고. 그럼 이제 중국만 잘 막으면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네. 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비교해 본다면. 예. 중국 같은 경우 그 작년 계속 이제 CATL 중심으로 네. 사업을 굉장히 늘렸고요. 시장 점유율 올라갔죠.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잘해서 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배터리가 호흡도 되게 깁니다. 네. 그래서 한 4, 5년 전 길게 보면 그때부터 뭔가 작업을 해 온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황만 놓고 보면은 CATL은 캐파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양산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도 굉장히 크게 갖췄는데 그거 만드는데 한 2년 걸립니다 보통. 기획 발표하고 나서 3년이나 돼야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는 못해도 1년은 돌려야 제대로 수율이 나오면서 물건이 네. 빵빵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음. 한 4, 5년 전에 그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가 이제 결과를 보이는 건데 한국의 경우는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사실은 네. 2021년, 22년부터요. 네. 미국 쪽에 이제 자동차 회사 어디하고 뭐 같이 뭐 만들었어요. 이제 발표 많이 나던 게 2022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었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본격 그 성과를 내기 시작하려면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2021년 같은 경우 한 3년이면은 금년 한 내년 정도부터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좀 쏟아질 거란 말이죠. 네. 소흡이 길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앞에 반도체 이야기를 살짝 끌어들인 거는 반도체는 이거보다 훨씬 호흡이 빠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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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고 이제 그것도 한 2년 걸립니다만 바로 빵빵 나오는데 그래서 반도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다 보니 배터리에도 반도체하고 비슷한 속도, 비슷한 호흡을 기대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길군요. 기다려야 된다. 예. 어쨌든 사이클 산업으로 가는 거죠, 배터리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할 때 보통 이제 반도체는 제일 실적 안 좋을 때가 고가고 네, 그다음에 실적 좋을 때가 저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더 길어지면 오히려 실적 좋을 때 주가 좋고 실적 안 좋을 때 주가 안 좋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렇게 급격하게 좀 올라간다 치면 네. 배터리는 그거 이렇게는 아니고 이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말하자면 커다란 배가 네. 방향을 이렇게 틀 때 네. 한꺼번에 확 틀지 못하잖아요. 네. 천천히 도는데 이렇게 큰 서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방향 돌아가는데 그 네.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주셔야 될 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약간 좀 제가 부정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 엄청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직은 이익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네, 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몇십 조 단위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3년, 5년 혹은 뭐 그 이상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매출 혹은 뭐 이익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만약에 되는 상황에서는 배터리 회사들이 매출 규모는 좀 커질 수 있으나 이익을 혹시 좀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아닌가? 한 3년, 5년 후에? 그거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예. 지금하고 비슷한 정도로 이제 그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예.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케미스트리가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좀 더 자동차 전기차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배터리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도 좀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수요 증가겠죠. 거기에서 오는 그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아까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좀 달성을 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배터리가 나중에는 커머디티처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치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처럼. 네, 네,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이른바 과점 구조 네, 한 3, 4가 거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적어도 다 혼자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배터리 회사들도 이렇게 가면 너무 해피한데 네, 중국이라는 큰 그리고 기술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그런 큰 생산자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마치 지금의 그 반도체처럼 좀 공급자 우위에 뭔가 좀 가져갈 수 있나 이게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도 네. 뭐 디램의 경우 이제 공급자가 셋인데 네. 예전에는 그보다 훨씬 많았죠. 그죠, 다 죽였죠. 근데 다 죽였죠. 네. 그 다 이제 하나씩 없어지고 망하고 네. 뭐 합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예. 배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셋은 아닐 거예요. 그 전자회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셋보단 많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버텨내야죠. 그때까지 버텨내는 데는 기술 개발로 시장을 먼저 끌어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좀 있어야겠죠. 체력이 이제 기술로도 채워지기도 하지만 사실 돈으로도 좀 채워지고. 네네네네네. 한국의 경우는 그래서 좀 그 큰 회사들이 배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을 하고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그러게 가능한 게 아까 뭐 저 표에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는. 네, 그게 비용이 뭐 정말 웬만한 회사들 뭐 접근도 못할 상황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어떤 뭐 해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격차 같은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한번 이렇게 확 자리를 잡아놓으면. 근데 배터리도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지 배터리가 네, 반도체랑 비슷한지 네.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랑 비슷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배터리사들의 미래가 좀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닌가. 그 중간쯤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네. 이제 반도체보다는 약간 태양광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좀 이제 업계가 정리가 되고 네. 이 와중에 이제 못 버티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중국에선 이미 작은 회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뭐 어디로 인수되고 우리 이제 공장 못 돌려요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업계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업체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약간 반도체스러운 모습이 그 좀 더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하여튼 뭐 배터리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 배터리라고 하면 그냥 저 로켓 배터리로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랬었죠. 이제는 뭐 예전에 그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그 로켓 배터리 딱 해갖고 이렇게 거기 전등 꽂아 놓으시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참 정겨웠었는데 그러게요. 옆에 네. 이제 발전기 돌리는 데도 있고 카바이트 불 켜는 데도 있고. 이제는 뭐 ESS로 그거 대신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의 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배터리 다이브의 우리 임성균 이사님과 함께 뭐 이런저런 점들 좀 짚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뭐 충분히 배터리 쪽은 또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뭐 판단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내용이 좀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배터리 관련된 여러 포인트들 짚어주신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